안녕하세요. 이슈 미팅입니다. 편안한 구정 연휴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자원 전쟁에 대해 만나보려 합니다. 흔히 첨단 산업의 비타민이라 불리는 히토류는 21세기 글로벌 패권 전쟁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방패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 가장 먼저 교정해야 할 사실은 그 이름에 담긴 거대한 오해입니다. 히토류라는 명칭은 18세기 후반 이 원소들이 처음 발견될 당시의 기술적 한계에서 비롯된 명명법입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이 원소들이 지각에 극히 드물게 존재한다고 믿었기에 희귀한 흙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지질학의 데이터는 전혀 다른 사실을 말해줍니다. 실제로 히토류는 이름만큼 희귀하지 않습니다. 주기율표상의 17개 원소를 통칭하는 히토류 중 일부는 구리, 납, 주석과 같은 일반적인 금속보다 지각 내 매장량이 훨씬 풍부합니다.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리적인 양 자체는 인류의 첨단 문명을 지탱하기에 결코 부족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왜 2026년 현재 전 세계는 이 흔하지 않은 흔한 흙을 확보하지 못해 국가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공급망 재편에 사활을 거는 것일까요? 여기서 히토류의 역설이 발생합니다. 히토류가 전략적 자산이 된 이유는 존재의 희귀성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추출의 어려움과 가공 공정의 독점성 때문입니다. 히토류는 금광이나 철광석처럼 특정 지역에 고농도로 모여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대부분 아주 낮은 농도로 지각 전체에 얇고 넓게 퍼져 있으며 다른 광물들과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이를 산업적으로 의미 있는 순도로 뽑아내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비용과 고도의 정제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치명적인 환경 오염을 감수해야 하는 공정이 필수적입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국제 정세는 이 역설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과거 석유가 에너지 패권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히토류가 기술 패권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전기차 모터의 연구자석, 풍력 발전기의 터빈, 스마트폰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스텔스 전투기와 유도 미사일의 정밀 제어 장치에 이르기까지 히토류가 빠진 현대 문명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만드는 재료를 넘어 한 국가의 안보와 미래, 산업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핵심 열쇠가 된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격화되면서 히토류는 단순한 상품에서 지정학적 무기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북미 중심의 공급망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역시 핵심 원자재법을 시행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비축량을 늘리고 호주와의 동맹을 강화하는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서구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간 축적된 정제 기술과 저렴한 비용 구조를 앞세운 공급망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합니다. 결국 국가들이 난리를 피우는 본질적인 이유는 대체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히토류를 대체할 물질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효율이 현격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특정 국가가 공급망의 목줄을 쥐고 있다는 사실은 다른 국가들에게는 거대한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반도체와 배터리 산업을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히토류 공급망의 안정성은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물질의 물리적 특성을 넘어 그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지도를 읽어야 합니다. 왜 전 세계는 환경 파괴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광산을 파헤치고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자국 내 공장을 지으려 하는가? 그리고 왜 이 흔한 흙이 21세기판 골드러시를 재현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은 곧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향방을 가늠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히토류는 더 이상 땅속에 묻힌 광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간의 신뢰, 기술의 우위, 그리고 환경적 윤리가 복잡하게 얽힌 21세기의 가장 정교한 정치적 상징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전략적 흙이 가진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힘이 어떻게 세계 질서를 흔들고 있는지 그 내밀한 속사정을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첨단 기술의 시대에 히토류가 마법의 가루로 불리는 이유는 단순히 희귀성 때문이 아닙니다. 주기율표 하단에 위치한 란탄엄족 원소들이 가진 독특한 전자 구조 때문입니다. 히토류 원소들은 바깥쪽 전자 껍질이 아닌 내부의 전자 껍질인 포에프 궤도에 전자가 채워지는 특수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 미세한 원자 단위의 차이가 거시 세계에서는 그 어떤 물질로도 흉내낼 수 없는 경이로운 물리적 특성을 만들어냅니다. 2026년 현재 우리가 누리는 전기차의 효율, 스마트폰의 성능, 그리고 정밀 무기체계의 정확도는 모두 이 작은 원자들의 비정상적인 움직임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언급해야 할 히토류의 마법은 독보적인 강력한 자성입니다. 네오디디움, 프라세오디디움, 디스프로슘 등은
현존하는 가장 강력한 연구 자석을 만드는 핵심 원료입니다. 특히 네오디듐 자석은 일반 자석보다 수십 배 강한 자력을 지니면서도 크기는 훨씬 작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모터 산업의 혁명을 불러왔습니다. 전기차 모터의 크기를 줄이면서도 출력과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테슬라를 비롯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히토류 없는 모터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2026년 현재까지도 에너지 밀도와 효율 측면에서 히토류 기반 자석을 완벽히 대체할 수 있는 상용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석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것은 기기의 경량화를 의미하며 이는 곧 전기차의 주행거리 향상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특성은 빛을 다루는 능력, 즉 발광 특성입니다. 유로듐, 테르듐, 이트륨 같은 원소들은 특정한 파장의 빛을 매우 순도 높게 방출하거나 흡수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OLED 디스플레이의 선명한 색감, 고효율 LED 조명, 그리고 정밀한 의료용 레이저 기기는 이들 원소가 없었다면 구현이 불가능했습니다. 특히 유로듐은 붉은색과 푸른색 빛을 내는 형광체로 사용되며 이는 현대 디스플레이 산업의 근간을 이룹니다. 빛의 파장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는 이들의 특성은 정보통신 분야에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광섬유 증폭기에도 필수적으로 사용되어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초고속 인터넷망의 혈관 역할을 수행합니다. 세 번째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견디는 내열성과 화학적 안정성입니다. 디스프로슘과 테르듐은 고온에서도 자성을 잃지 않도록 자석의 내열성을 높여주는 필수 첨가제입니다. 전기차 모터나 풍력 발전기는 작동 시 엄청난 열이 발생하는데 일반적인 자석은 일정 온도 이상에서 자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토류가 첨가된 특수 합금은 이러한 극한 상황에서도 본연의 기능을 유지합니다. 또한 가돌리늄이나 란타넘은 카메라 렌즈의 굴절률을 높이거나 정유 공정의 촉매제로 쓰이며 항공우주 산업에서 제트 엔진의 핵심 부품인 터빈 날개의 내열 코팅제로 활용됩니다. 화성 탐사선이나 차세대 전투기가 가혹한 우주 환경과 고온의 마찰열을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히토류의 안정성 덕분입니다. 이러한 물리적 특성들은 현대 산업에서 임계적 가치를 갖습니다. 단순히 성능이 조금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히토류가 없으면 아예 작동하지 않거나 경제성이 없는 수준으로 퇴보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의 기술 수준에서 히토류를 대체하려는 시도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히토류 사용량을 줄이는 로우 히토류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아예 히토류를 배제한 노 히토류 기술입니다. 하지만 자성이나 발광 효율 면에서 기존 히토류 기반 부품보다 2에서 30% 이상 성능이 저하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체제를 찾는 노력은 공급망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일 뿐 성능 면에서는 여전히 히토류가 왕좌를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결과적으로 히토류의 특성은 현대 문명을 지탱하는 기술적 임계점 그 자체입니다. 인류가 더 작고 더 밝고 더 강력하고 더 효율적인 기기를 원하는 한 히토류에 대한 의존은 멈출 수 없습니다. 란타넘족 원소들이 가진 그 기묘한 전자 배열은 21세기 연금술의 핵심 재료가 되었으며 이 재료를 손에 쥔 국가와 기업이 미래 산업의 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왜 이 작은 원자들이 국가 간의 사활을 건 쟁탈전의 대상이 되었는지 그 물리적 근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강력한 특성은 곧 강력한 권력이 되었고 그 권력을 가장 먼저 선점한 곳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오늘날 중국이 전 세계 히토류 공급망에 목줄을 쥐게 된 것은 우연한 지질학적 행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국가 전략과 서구권의 안일한 경제 논리가 맞물려 만들어낸 지정학적 결과물입니다. 2026년의 시각에서 되돌아보는 중국의 히토류 굴기는 단순한 자원 확보를 넘어 산업의 뿌리를 통째로 옮겨온 거대한 이동의 역사입니다. 이 드라마틱한 변화의 서막은 1992년 중국의 개혁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의 한마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남순 강화 도중 내몽고의 바오터우 광산을 염두에 두고 전설적인 선언을 남깁니다. 중동에 석유가 있다면 중국에는 히토류가 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자부심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자원이 부족한 국가가 어떻게 첨단 산업의 패권을 쥐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정표였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때부터 히토류를 국가 전략 광물로 지정하고 채굴부터 정제, 가공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직 계열화하기 위한 30년 대계를 시작했습니다. 1980년대와 90년대, 중국은 저가 공세라는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당시 미국과 유럽 등 서구 선진국들은 환경 오염과 높은 인건비 문제로 히토류 채굴 및 정제 시설을 폐쇄하고 있었습니다. 히토류를 정제하는 과정에서는 막대한 양의 산성 폐수와 방사성 잔해물이 발생하는데 서구 국가들은 이를 더러운 산업으로 규정하고 외면했습니다.
중국은 이 공백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환경 규제를 최소화하고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투입해 전 세계 시장에 헐값으로 히토류를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전 세계 히토류 공급의 중심지였던 미국의 마운틴 패스 광산조차 가격 경쟁력을 버티지 못하고 2002년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서구권 기업들이 당장의 경제적 이익을 쫓아 정제 기술과 설비를 포기하는 동안 중국은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90% 이상을 독점하는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의 확대가 아니라 기술의 이전을 의미했습니다. 원광을 캐는 법부터 순도 99.9% 이상의 금속으로 분리하는 고난도의 용매 추출 기술까지 전 세계의 노하우는 서서히 중국으로 흡수되었습니다. 2010년대에 들어서자 중국은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단순히 원료를 싸게 파는 나라에서 공급량을 조절해 시장을 통제하는 지배자로 변모한 것입니다.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 당시 일본에 단행한 히토류 수출 중단 조치는 전 세계의 자원의 무기화가 얼마나 파괴적인지 각인시킨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중국은 난립하던 수많은 히토류 기업들을 국유화하고 2021년에는 차이나 레어어스 그룹이라는 거대 공룡 기업을 출범시켜 중앙정부의 직접 통제력을 극대화했습니다. 2026년 1분기 현재 중국의 지배력은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이제 중국은 원광 수출을 제한하는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정제 기술과 자석 제조 장비의 수출을 금지하며 기술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2025년 4월과 10월에 단행된 두 차례의 강력한 수출 통제는 미국과 EU를 향한 명확한 경고였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을 단순한 채굴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생사여탈권을 쥔 공급망의 설계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구권이 환경과 비용을 이유로 방치했던 30년의 세월은 중국에게는 독점적 지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덩샤오핑의 예언은 2026년에 현실이 되었고 이제 전 세계는 중국이 닫아버린 히토류 밸브 앞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기 위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또한 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환경 파괴와 국제적 고립이라는 독배를 함께 마시고 있다는 사실은 이 전쟁이 결코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암시합니다. 2026년 1분기 현재 세계는 단순한 경제적 협력의 시대를 지나 자원 안보가 국가의 생존을 결정하는 철저한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했습니다. 과거 히토류가 산업의 효율을 높여주는 유용한 재료였다면 지금의 히토류는 상대국의 첨단 산업을 멈춰 세울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칼날이 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5년부터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은 히토류가 어떻게 지정학적 무기로 돌변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가장 날카로운 갈등의 축은 역시 미중 패권 전쟁입니다. 2025년 4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압박에 대응해 중국은 이른바 리버레이션 데이 관세 보복의 일환으로 중히토류 7종에 대한 강력한 수출 통제를 단행했습니다. 이어 10월에는 디스프로슘과 테르뷴 등 핵심 원소뿐만 아니라 히토류 정제 기술과 자석 제조 장비, 나아가 관련 인력의 전문성 전수까지 금지하는 2차 파상 공세를 펼쳤습니다. 특히 중국 상무부가 도입한 역외관할권 규정은 전 세계 산업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산 히토류가 단 0.1%라도 포함된 제품이라면 제3국에서 생산되었더라도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이 조치는 사실상 전 세계 공급망에 대한 중국의 지배력을 법제화하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물론 2025년 10월 말 한국 경주와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이 극단적인 역외 통제 조치는 1년간 유예까지 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해결이 아닌 시한부 휴전에 불과합니다. 미국은 이 유예 기간을 이용해 미국 우선주의 기반의 광물 독립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발효된 행정명령 14,154호를 시작으로 미국 정부는 머티리얼즈와 같은 자국 광산 기업의 지분을 직접 인수하거나 1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볼트 융자를 통해 공급망 내재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유럽과 일본 역시 이 거대한 소용돌이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유럽연합은 2024년 발효된 핵심원자재법을 기반으로 2026년 1분기 현재 유럽 핵심원자재 센터 설립과 30억 유로 규모의 펀드 조성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65% 이하로 낮추기 위한 전략 프로젝트들을 가동 중입니다. 일본은 더욱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2026년 초 야스쿠니 참배 및 영토 분쟁 등을 빌미로 중국이 일본양 히토류 수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사케 등 식품 통관까지 지연시키는 고도화된 경제적 강압을 가하면서 한미일 공급망 협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강고해지고 있습니다. 중국을 단순히 악역으로만 치부하기엔 상황이 복잡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자국 자원을 보호하고 첨단 기술 유출을 막으려는 정당한 주권 행사이자 서구의 첨단 반도체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비대칭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2026년 현재 히토류 관리 조례를 통해 채굴부터 수출까지 국가가 완벽히 통제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국제정치 무대에서의 협상력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압박은 산업 현장에 즉각적인 공포로 다가옵니다. 2026년 초 글로벌 전기차와 풍력 발전 시장에서는 히토류 수급 불안으로 인한 제조 원가 상승과 생산 차질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체 기술이 상용화되기 전까지 중국의 자원 밸브가 잠길 때마다 전 세계 첨단 산업의 심박수는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히토류는 경제 논리로 설명되는 상품이 아니라 국력과 외교력이 총동원되는 지정학적 전장의 최전선이 되었습니다. 2026년 1분기 현재 글로벌 히토류 시장은 더 이상 시장의 자율성이 작동하는 경제의 영역이 아닙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거인이 자원을 무기 삼아 충돌하는 상황에서 반도체와 배터리를 국가 핵심 산업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히토류는 생존을 위한 전략적 사활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중국에 대한 압도적인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미국 주도의 새로운 광물 동맹에 참여하면서도 독자적인 정제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삼중고의 파고를 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의 대응은 안보 자산화와 비축의 극대화로 요약됩니다. 2026년 현재 정부는 전략광물 수급대응센터를 본격 가동하며 히토류를 포함한 10대 핵심 광물의 비축 물량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과거 30에서 61분에 불과했던 히토류 비축량은 이제 181분 이상의 골든타임 확보를 목표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2026년 말 완공 예정인 새만금 핵심 광물 전용 비축기지는 한국이 외부 충격에도 산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최후의 보루가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물건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정학적 위기 시 협상 테이블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물리적 기반을 마련한 것입니다. 산업계 최전선에 있는 기업들의 행보는 더욱 구체적입니다. 현대자동차와 포스코그룹은 광산에서 완성차까지 이어지는 수직 계열화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 호주와 캐나다의 광산 기업들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여 원료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있으며 단순히 원광을 수입하는 것을 넘어 현지에서 1차 가공된 중간재를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 역시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자석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외 자석 제조사들과 협력하며 히토류 사용량을 최소화한 고효율 모터 설계 기술인 다이어트 히토류 공법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6년 1분기 기준 북미 지역의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며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요건을 충족하는 동시에 폐배터리에서 히토류를 회수하는 제자원화 기술을 차세대 수익 모델로 정착시켰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다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정제 기술의 자립입니다. 히토류 원광을 확보하더라도 이를 금속 형태로 분리 정제할 수 없다면 결국 중국에 다시 보내야 하는 구조를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한국은 세계적 수준의 화학 공정 기술을 바탕으로 히토류 정제 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국내 기업인 성한머티리얼스와 세노텍 등은 고순도 네오디디움 및 중히토류 정제 설비를 국내외에 구축하며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한국의 정제 기술은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용매 추출법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글로벌 트렌드 속에서 한국 기업들이 서구권 공급망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국제 외교 무대에서 한국의 포지션은 린치핀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 주도의 핵심 광물안보 파트너십에서 의장국을 역임하며 동맹국 간의 공급망 정보를 공유하고 대규모 광산 개발 프로젝트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2026년 초 워싱턴에서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 논의된 포지 이니셔티브와 같은 새로운 핵심 광물 무역 블록 참여를 검토하며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기 위한 다층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과의 강력한 안보 동맹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여전히 최대 공급처인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야 하는 한국의 전략적 판단이 요구되는 지점입니다. 결론적으로 한국의 히토류 전략은 대외적 동맹과 내부적 기술 자립이라는 투트랙으로 완성되고 있습니다. 중국 의존도는 2024년 90%대에서 2026년 1분기 현재 70% 초반대까지 점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베트남과 호주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숨통을 틔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제 기술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폐배터리 재활용 생태계를 완성하며 무엇보다 흔들리는 지정학적 정세 속에서 일관된 자원 안보 정책을 유지하는 것이 2026년 이후 한국 경제의 성패를 가를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흙 속에서 미래의 국력을 정제해내는 긴박한 과정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친환경이라 믿는 전기차와 풍력 발전기의 심장부에는 역설적이게도 지구상에서 가장 파괴적인 채굴 과정을 거친 광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이라는 인류의 대의를 위해 선택한 히토류가 정작 채굴 현장에서는 생태계 파괴와 인권 유린이라는 붉은 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글로벌 기업들이 맞닥뜨린 가장 큰 과제는 공급망의 안정성을 넘어 그 공급망이 얼마나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가를 증명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히토류 채굴의 비극을 상징하는 곳은 중국 내몽골의 산업도시 바오터우입니다. 세계 최대의 히토류 광산인 바이에노보에서 쏟아져 나온 폐기물들은 지난 수십 년간 거대한 인공호수인 웨이쾅댐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면적이 약 1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슬러지 호수는 방수 처리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방사성 토륨과 중금속, 강산성 용매를 머금고 지하수로 스며들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이 지역 공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폭발 사고와 그로 인한 유독 물질 유출은 잠잠해지던 환경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인근 주민들은 여전히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호소하고 있으며 건조기에 날리는 토륨 먼지는 도시 전체를 위협하는 침묵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파괴는 비단 중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얀마와 동남아시아의 불법 광산에서는 인권 유린과 아동 노동, 그리고 울창한 밀림이 황폐화되는 생태계 학살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1분기 기준 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 지침이 본격적인 강제력을 갖게 되면서 이제 기업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히토류가 이러한 파괴적인 현장에서 온 것이 아님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만약 공급망 내에서 환경 규제 위반이나 인권 침해가 발견될 경우 해당 기업은 막대한 벌금은 물론 시장 퇴출이라는 극단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할 인류의 희망은 도시 광산과 순환 경제에 있습니다. 땅을 파헤치는 대신 이미 우리 곁에 있는 폐제품에서 히토류를 캐내는 것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기술 선진국들은 폐배터리, 폐가전, 심지어 버려진 스마트폰에서 히토류 연구 자석을 회수하는 기술 상용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최근 순환경제 규제 특례를 통해 에어컨 실외기 등에서 히토류를 직접 회수하는 실증 사업에 착수했습니다. 비록 현재까지는 중국산 신규 광물과의 가격 경쟁력 차이로 인해 히토류 재자원화율이 0%대에 머물러 있지만 정부의 보조금 지원과 기업의 ESG 경영이 맞물리며 2026년은 재활용 히토류가 시장의 주류로 진입하는 원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 가능한 미래는 단순히 기술의 진보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누리는 첨단 문명의 비용을 누가 어디에서 치르고 있는지 직시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환경과 윤리를 배제한 성장은 결국 공급망 전체를 무너뜨리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이제 세계는 더 많은 채굴이 아닌 더 현명한 사용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파괴하며 얻은 에너지가 과연 진정한 의미의 청정에너지인지에 대한 통렬한 자각이 21세기 광물 전쟁의 패러다임을 뿌리부터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름의 오해에서 시작해 기술의 마법, 독점의 역사, 지정학적 충돌, 그리고 한국의 사투를 거쳐 환경의 비극까지 히토류가 그려낸 거대한 지도를 따라왔습니다. 2026년 오늘, 히토류는 더 이상 단순한 화학 원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류가 도달한 기술 문명의 상징이자 동시에 그 문명을 유지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묻는 거대한 문명적 질문 그 자체입니다. 인류는 이제 화석 연료의 시대에서 광물의 시대로 완전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과거 석유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20세기의 풍경을 결정했다면 이제는 히토류를 포함한 핵심 광물을 누가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21세기의 세계 질서를 재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한정된 자원을 두고 벌이는 이 치열한 쟁탈전은 과연 인류를 어디로 인도하고 있는가? 2026년 1분기의 국제정세는 우리에게 희망과 우려를 동시에 던져줍니다. 기술 패권을 주기 위한 미중의 갈등은 공급망의 분절과 자원 민족주의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 위기는 인류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하게 하는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을 줄이려는 사투는 기술 혁신을 앞당겼고 환경 오염에 대한 자각은 순환 경제와 재자원화라는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싹 틔웠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정제기술의 자립과 국제적 광물 동맹의 주도는 거인의 틈바구니에서 생존을 넘어선 새로운 표준을 제시하려는 시도이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는 광물을 소유하는 시대에서 공유하고 순환시키는 시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 앞에 서 있습니다. 히토류가 선사하는 빛과 자성, 그리고 그 효율성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었지만 그 이면에는 바오터우의 붉은 폐수와 아이들의 노동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첨단 문명은 기술의 높이뿐만 아니라 그 기술을 지탱하는 자원의 윤리적 가치에 의해 증명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열린 질문으로 맺으려 합니다. 우리는 흙 속에서 찾아낸 이 마법의 가루를 통해 더 나은 미래를 빚어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자원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스스로가 만든 문명의 무게에 짓눌리게 될까요? 2026년 히토류가 던지는 이 묵직한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 그리고 선택의 기로에 선 우리 문명 전체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이슈미팅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